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지역 인재 육성 스마트 베뉴 아카데미 새로운 주거 형태의 스마트 시티를 그리다 스마트 하우징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의 박순만입니다. 오늘 강의는 스마트 하우징, 스마트 주거 서비스의 개념과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통한 주거 서비스의 개념,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하우징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주거 서비스의 개념입니다. 이 스마트 주거 서비스는 우리가 스마트 하우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스마트 하우징의 개념이 다른 스마트 홈의 개념과 어떤 것이 다른지, 그리고 핵심 요소는 무엇인지, 스마트 하우징의 개념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하우징의 개념입니다. 스마트 홈과 스마트 하우징은 약간 같으면서도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스마트 홈은요, 사물 인터넷, IoT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용자가 좀 더 편리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말 그대로 편리성의 증대에 초점을 맞춘 기술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하우징은 이러한 스마트 홈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인프라스트럭처의 구축 또는 플랫폼의 구축을 하기 위한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홈에 해당이 되는 에너지 자동 제어, 그 다음에 냉장고에 안에 물건들이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조명의 밝기와 통제 또는 여러 가지 주요 가전들에 대한 통제권들을 가지고 가려면 이 기존의 가전 제품 간의 연결성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고요. 스마트 홈에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음성 비서 서비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외부의 날씨가 어떤지 또는 실내의 온도가 어떤지를 하나하나 체크를 하시려면 기계가 알아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와서 그 수집을 한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간단한 논리적인 절차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외부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빅데이터 형태로 기계가 또는 스마트 하우징 시스템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되고요.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또는 자동 분석 알고리즘을 통해서 에너지, 보안, 그 다음에 헬스케어 서비스와 같은 여러 가지 서비스별로 분류를 한 후에 이 플랫폼 안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 저장되거나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각종 여러분들 스마트홈 기계에다가 분배를 해서 사용자에게 이런 정보를 알려줘라 라고 하는 통제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스마트홈이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개개인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그러니까 기존의 사람이 하던 일을 자동화시키고 또는 예측을 통해서 알아서 하게 해주는 이런 편리함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스마트 하우징은 그 이면에서, 그 배경에서 여러 가지 기계들이 오류 없이 정확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전달을 하고 오류 없이 작동을 할 수 있도록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기본적인 인프라스트럭처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 스마트 하우징 기술의 핵심은요, 첫 번째, 사물 인터넷, IoT라고 부르는 사물 인터넷과 통신 기술, 그 다음에 센서 기술의 조합에 달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지능적인 환경이 구축이 되어서 사람과 사물 간의 음성 명령과 음성 반응 또는 음성 명령과 시각적인 반응을 통해서 정보를 교환을 하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하고요. 사물과 사물 간의 근거리 통신을 이용을 해서 RFID나 블루투스, 와이파이 등을 이용을 해서 정보 교환을 하거나 상호 통신하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 요즘 메타버스라고 하는 키워드가 매우 각광을 받고 있는데, 현실 세계의 사물과 가상 세계의 사물 간의 연결을 통해서
가상 세계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 현실 세계로 구현이 되거나 또는 현실 세계에서 내가 만든 것들이 가상 세계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연결성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던 와이파이, RFID, 지그비 같은 표준이라고 우리가 인식이 되고 있는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을 해서 사물 간의 원활한 연결을 한 이런 네트워크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셨던 사물 인터넷과 통신 이외에도 우리 센서를 활용한 빅데이터 수집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각종 스마트 기계 또는 여러분들이 손에 들고 계시는 스마트홈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 스마트폰 혼자서 작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외부에서 어떠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 데이터 수집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알려드리는 그런 시스템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정보들을 어딘가 수집을 해와야 하는 곳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센서 네트워크라고 지칭을 합니다. 이 센서들이 각종 온도, 습도 또는 스마트 플러그, 그 다음에 조명에는 조도 센서, 그리고 공기청정기에는 이런 CO2 센서 또는 질소산화물 센서 등을 또는 공기 오염도 센서 등을 이용을 해서 현재의 공기 상태 등을 확인을 하고요. 스마트 도어락이나 스마트 CCTV 같은 경우에는 이 문 열림 센서라거나 동작 감지 센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전에 설정된 움직임 또는 공기의 흐름 등을 감지를 하게 됩니다. 이 감지된 데이터들은 근거리 통신인 지그비,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을 이용을 해서 이 게이트웨이라고 부르는 사물 인터넷 게이트웨이로 모아지게 되고요. 이 게이트웨이에서 와이파이의 AP를 이용을 해서 클라우드 서버로 데이터를 송신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실내의 센서뿐만이 아니라 외부에 기상청에서 제공되고 있는 온도와 습도 내지는 에어코리아라고 부르는 미세먼지 민간 기상청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미세먼지 농도,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농도 등을 측정을 한 이 외부 데이터를 또 개별 분석을 위한 클라우드 서버에 송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클라우드 안에서는 개별적으로 인지된 센서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가공을 하고 외부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함께 가공을 해서 이것을 통합된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 저장하는 형태는 당연히 주기적으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또는 하루에 3번씩 오전, 오후 또는 매 시간씩 이렇게 주기적으로 수집을 해서 저장을 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특별한 센서에 이벤트가 발생을 했다. CO2 농도가 갑자기 높아졌다거나 내지는 공기 오염도가 갑자기 높아졌다거나 또는 동작에 이상이 감지되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이상한 이벤트를 등록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 결과를 도출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구축된 빅데이터는 인공지능 또는 자동 분석 서비스를 통해서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이 건물을 보시게 되면 스마트 빌딩의 사례인데 여기에 달려있는 개별 IoT 센서, 사물 인터넷의 센서에서 기울기, 그 다음에 풍향, 온도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서 현재 바깥의 날씨가 어떠한지, 공기의 질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각종 수집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외부에 진동이 있게 되면 이것이 지진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주변의 공사로 인한 소음인지 내지는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집안 침하나 건축물의 노후로 인한 것인지를 함께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누가 구분을 하느냐? 인공지능이 스스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인공지능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아까 우리 사물인터넷에서 전송된 여러 가지 정보를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했다가 이것을 통계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그리고 딥러닝 방식의 비지도 학습의 분석 절차를 통해서 그 결과를 분석을 하고 예측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분석 결과 또는 예측 결과를 플랫폼 안에 별도로 저장을 해서 사후에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 건물에 또는 우리 집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었구나 라는 기록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제공을 하거나 또는 즉각적으로 심각한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입주자들에게 지금 우리 건물에 진동이 심하게 있었다 또는 우리 건물에 화재 또는 가스 누출이 발생을 했다 라거나 하는 식으로 즉각적인 통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후 관리를 위해서 안전진단 팀에도 이 정보가 제공이 되는 이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 하우징이라고 부르는 이 체계는 IoT, 사물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센서 네트워크와 각종 근거리 통신을 이용을 해서 수집된 데이터를 빅데이터 체계 안에서 관리하고 분류하고 그리고 저장을 하는 시스템과 이 저장되고 분류된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스스로 자동화해서 분석을 하는 그런 세 가지 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하우징이 확장이 되게 되면 스마트 시티로 확장이 되면서 지능형 인프라스트럭처의 기초적인 토대가 되는 구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스마트 하우징의 개념이 현재까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창기에 우리 스마트 하우징은 홈 오토메이션이라고 부르는 이름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8, 90년대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와이파이나 블루투스처럼 근거리 이동통신 또는 무선 이동통신에 대한 개념은 정립되지 않았고 대중화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때 유일한 통신 수단은 유선 통신이었는데요. 이 통신도 인터넷, 우리가 익숙한 인터넷이 아니라 전화선을 이용한 아주 느린 속도의 통신이었습니다. 이때의 홈 오토메이션은 그래서 통신을 이용을 한다라기보다는 각자의 가전제품 제조사들이 단순한 예약 기능을 넣는다거나 그래서 정해진 시간이 되면 알아서 작동을 하거나 또는 정해진 타이머가 다 끝나게 되면 작동을 멈추게 만드는 이 정도 수준이었고요. 그래서 세탁기, 식기세척기 이 정도 또는 전자레인지 정도의 타이머나 예약 기능을 단 그런 기능들이 대부분이었고 물론 이것도 통제할 수 있는 장비가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이 당시에는 셋톱박스 또는 TV를 이용을 해서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셋톱박스에서 집 안에 있는 구석구석의 모든 기계를 통제를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고요. 대부분의 이 자동화는 VOD를 이용을 한 컨텐츠 구매 정도에 한정되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홈 오토메이션이 시간이 지나면서 인터넷의 발전과 함께 홈 네트워크라는 개념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여전히 통신 수단은 무선 인터넷이 대중화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유선 인터넷으로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때는 전화선보다는 조금 고성능의 고속의 인터넷 선을 유선 인터넷 선을 이용한 것들이 대부분이었고 이제 셋톱박스나 TV가 아닌 여러분들 집집마다 달려있는 스마트 월패드를 이용을 해서
집안의 기계들을 제어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기능 제어라고 하는 것이 지금처럼 우리 2020년대의 스마트 기계들이 할 수 있는 수준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만, 간단한 커튼을 열고 닫는다거나 내지는 조명을 켜고 끈다거나 또는 보안에 있어서 가스 누출 정도를 감지를 하는 그 정도 아주 단순한 기능 제어가 이 월패드 하나로 통제가 가능했고, 이 월패드 안에 영상을 통해서 외부의 CCTV라거나 도어벨에서 작동을 하는 문을 원격으로 열고 닫아주는 이런 기능까지 들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 홈 네트워크에 참여한 회사들은 기존에는 가전제품 제조사들이 주로 참여를 했었는데 여기에 건설사들이 같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빌트인 가전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아파트 또는 주택을 지으면서 이 안에 집에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제어를 하기 위한 통제권을 가전제품 제조사와 건설사가 함께 개발을 하는, 그리고 홈 네트워크 업체까지 함께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개발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2000년대에 들어와서 사물 인터넷이 각광을 받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무선 인터넷을 이용한 컨트롤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간단한 집 안의 가전들을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2010년대 이후에 도래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더불어서 우리 외부에서, 집 바깥에서도 집 안에 있는 기계들을 하나하나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물 인터넷에는 가전제품 제조사뿐만 아니라 통신사까지 참여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편리한 시대가 되었고, 이제 이 사물 인터넷에서 커넥티드 홈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본격적인 스마트 하우징 시대에서는 가전제품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일상생활에 힘든 일까지 대신해주는 로봇까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일일이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앱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집안의 기계를 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알아서 자동적으로, 그리고 맞춤형에 따라서, 예를 들면 집안의 온도를 우리 아빠는 더운 거를 싫어하셔서 시원한 거를 원하실 수 있고, 엄마는 추운 거를 싫어하셔서 따뜻한 집을 원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빠가 지내고 있는 방은 조금 시원하게, 엄마가 지내고 있는 주방은 조금 따뜻하게, 이렇게 맞춤형의 공간 설정을 할 수가 있는 이런 기능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당연히 이러한 기능들이 삼성에서 만든 기계와 LG에서 만든 기계가 호환이 안 된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제조사들, 그리고 다양한 OS들을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함께 이용을 할 수 있는 멀티 플랫폼 시스템에서도 작동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커넥티드 홈, 스마트 하우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외부로부터 또는 내부에서 수집된 데이터들인데요. 이러한 데이터들을 일일이 수집을 하고 처리를 해서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센서를 제조하는 회사 또는 헬스케어를 위한 의료기관,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 기업들에서 제공을 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소프트웨어 분석을 이용을 해서 그 예측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스마트 하우징, 주거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주거 서비스의 개념과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이용한 AI 주거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주거 서비스의 개념은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이 학습된 데이터를 주어진 알고리즘에 따라서 분석을 해서 맞춤형 케어 서비스를 도출하게 내는 이런 과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도출된 결과물을 바탕으로 에너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서비스, 그리고 정보를 제공을 하는 구조 안에 있는 것이죠. 당연히 데이터를 수집을 하거나 또는 명령을 받아들이는 이런 주체들은 여러 가지 가전제품이나 그 다음에 인공지능 스피커, 그리고 CCTV, 그리고 여러 가지 복합 센서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되고요. 외부에서는 기상정보 또는 재난정보들을 수집을 하게 되는 이런 구조 안에 있습니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은요, 단순히 학습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습된 데이터를 가지고 스스로의 알고리즘을 창출해내는 이 과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비지도 학습이라고 부르는데, 사전에 데이터 분석가가 이 데이터는 어떻게 분석을 해서 예측 결과를 만들어내라 라고 지정을 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만약에 데이터 분석가가 미리 데이터를 사전에 어떤 방식으로 분석을 해라 라고 하면 우리는 이것을 지도학습, Supervised Learning이라고 부르는데, 현재의 딥러닝과 머신러닝의 방법론은 이것보다 한 단계 더 진화를 해서 데이터만을 가지고 인공지능이 스스로 이 데이터는 이러한 알고리즘으로 분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판단을 하고, 심지어 이 학습된 데이터에 대해서 일부 표본을 뽑아내어서 표본과 기존의 모집단의 데이터를 비교를 하는, 그래서 이 현재 창출해낸 알고리즘이 얼마나 정확한지까지 스스로 테스트를 하는 그런 알고리즘 인공지능 단계에 이르렀는데, 우리는 이것을 비지도 학습, Unsupervised Learning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Unsupervised Learning, 비지도 학습을 통해서 도출된 데이터는 홈케어 서비스, 여러 가지 에너지, 그 다음에 헬스케어, 여러 가지 돌봄 서비스에 사용이 되게 되고, 사용자가 원하는 명령에 따라서 냉장고를 컨트롤한다거나 조명을 컨트롤한다거나 또는 음성 인식 비서를 통해서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제공하고 예측 정보를 알려주는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공지능 주거 서비스는 계획, 시설 설비, 에너지, 그리고 여러 가지 법령이나 시스템에까지 활용이 되게 되는데요. 먼저 계획 분야에서는 1인 가구나 노인 가구까지 우리가 기존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가구의 형태까지 맞춤형으로 기술을 개발을 해서 적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3인 가족, 4인 가족에 비해서 낙상사고 비율이 굉장히 높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맞춤형 센서를 이용을 해서 집 안에 있는 사용자가 무사히 잘 움직이고 있는지,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스마트 홈, 스마트 하우징 기술이 사용이 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1인 가구에 있어서도 이 1인 가구의 사용자가 원하는 실내 온도 내지는 여러 가지 맞춤형 생활에 따라서 집 안의 물건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기존에는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해서 장애인이라든가 특수 계층들을 위한 특별한 디자인이 필요했었는데, 이제 여기에 스마트 하우징 서비스가 도입이 되게 되면서 장애인이나 노인들 또는 아동들, 심지어 우리 왼손잡이냐 오른손잡이냐까지 이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이 되게 되는데, 맞춤형으로 평소에 일반인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집 안에서 활동을 할 때는 그 사람에게 맞춰서 집이 작동을 하다가, 장애인이나 소아, 아동 또는 왼손잡이가 집안에서 활동을 할 때는 그에 맞춰서 집안의 기능들이 살짝 변하게 되는 이런 맞춤형 인공지능 서비스도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시설 설비 분야에서는 대표적인 스마트홈 기술들은 이 냉난방과 조명의 통제, 그리고 소방안전, 재난장비를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 센서에서 수집이 되는 데이터들이 언제나 항상 정확하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오작동을 한다거나 센서에서 잘못 인지하는 경우를 스스로 알아서 차단을 하거나 데이터를 정제하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센서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정확한지를 스스로 보정하는, 캘리브레이션 하는 기술도 역시 인공지능을 통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요. 에너지 분야에서는 이 사물 인터넷 또는 센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스마트 빌딩을 구축을 하고 그 스마트 빌딩에서 에너지를 최적화하거나 효율화를 할 수 있는 에너지 절감 기술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에너지 절감 기술을 활용을 하는 데는 우리나라의 뭐 한전이라거나 뭐 도시가스공사와 같은 공기업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스마트 건물 안에 에너지를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알고리즘을 함께 개발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전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원자력과 화력발전, 수력발전뿐만이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풍력이나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까지 생성을 하고 이 장비들을 관리를 하는 이런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 스마트 빌딩에서는 사용량을 안에 사용자들이 얼마나 전기 또는 가스를 사용을 할지에 대해서 미리 예측해서 그 효율화시키는 기술이 중요한데 그 기술에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계획이나 설비, 에너지에 있어서 스마트 하우징 개념을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으로 정부 또는 지자체 또는 법령에서 시스템적으로 이 기술 도입에 필요한 정책 또는 인프라를 구축을 하기 위한 법적 토대가 필요한데 이 법적 기반과 어떤 정책뿐만이 아니라 표준화된 기술을 개발을 해서 서로 다른 OS를 가진 서로 다른 제조사에서 출시한 스마트폰 또는 가전제품 사이에 호환성을 확보를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하우징 시장의 현황 그리고 각 스마트 하우징의 시장에 있어서 헬스케어 부문 그리고 에너지 부분,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왔고 그리고 현황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하우징 시장의 현황입니다. 현재 스마트 하우징 시장은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12조 원 정도의 시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현재에는 연평균 21.9%씩 성장을 하면서 현재는 약 34조 원 정도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5년 전 2016년도와 비교를 하게 되면 거의 3배에 가까운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자면 2016년도 당시에는 요 단위가 29.8 10억 달러니까 우리 원달러 환율을 계산하면 약 1,100원에서 1,200원 정도 계산을 하면 여기 29.8이라는 숫자는 약 30조 원 정도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약 30조 원 정도의 시장이었다가 현재는 무려 88조 원 정도의 수준의 시장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성장세는 국내의 성장세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보자면 국제적인 기업인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스마트 하우징을 선도하는 그리고 머신러닝을 선도를 하는 인텔이나 IBM과 같은 회사들이 하나둘씩 뛰어들면서 이러한 스마트 하우징의 시장이 저변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아울러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세련된 주거 생활의
대한 욕구, 더욱더 편리하게 나의 생활을 누리고 싶은 그런 욕구가 반영이 되면서 이 스마트 홈, 스마트 하우징에 관련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현재에는 무선 인터넷과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 여러 가지 표준 무선 인터넷이 확보가 되고 발전이 되었기 때문에 TV와 인터넷, 스마트폰과 TV, 타블렛과 TV, 가전제품과 스마트폰, 이렇게 사물과 사물 간의 연결성이 굉장히 다양하게 확보가 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TV에서 방송만, 실시간으로 전송이 되는 방송만을 청취하는 것보다는 TV에서 각종 앱, 그 다음에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TV에서 이용되는 앱과 컨텐츠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서도 함께 이용을 할 수 있고, 심지어 냉장고나 각종 주방기기에서도 이러한 컨텐츠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 특징입니다. 하면서 거실의 홈 엔터테인먼트의 허브가 되고 있다. TV, 스마트 TV가 이제 본격적인 홈 엔터테인먼트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TV뿐만이 아니라 각종 인공지능 스피커, 그 다음에 스마트 허브 등등이 이러한 내 집 안에서의 홈 엔터테인먼트의 기능도 함께 성장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런 사물 인터넷 기술이 각종 가전제품, 냉장고나 세탁기, 에어컨이나 TV에도 다양하게 적용이 되면서 이러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더욱더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게 되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들이 점점 홈 네트워크와 연동이 되고 근거리 무선 통신으로 여러 가지 가전제품을 제어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면서 말 그대로 전방위적인 스마트 홈, 전방위적인 스마트 하우징이 이제 눈앞에 실현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전 세계적인 경영 컨설팅 회사이죠. 맥킨지 앤 컴퍼니는 개별 가정에 사물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이 도입이 되면서 그 경제적 가치를 2025년도 기준으로 최대 약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약 350조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350조 정도면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약 80% 정도에 해당이 되는 매우 큰 숫자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맥킨지에서 예측한 세부적인 이런 비용 또는 경제적 가치를 하나씩 살펴보시면요. 가사 자동화, 홈 오토메이션에서 창출되는 이런 비용은 가사에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을 한다거나 또는 비용을 절약하는 데 있어서 약 21조에서 24조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동화 기기를 도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약 10%, 7%에서 9%,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2% 수준에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의 잠재 가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시간을 약 17% 정도 절약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경제 효과는 약 1340억 달러에서 197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관리 분야에서는요, 주거용 에너지, 그러니까 냉난방에 드는 전기와 가스를 포함을 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을 저감시키는 비용이 약 1.5조 달러 정도, 1조 5천억 달러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에너지를 제어를 하고 에너지를 효율화시키기 위한 사물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을 도입을 하게 되면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약 25%에서 50%의 비용이 절감이 되고,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약 4%에서 14%의 비용이 절감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냉난방 또는 전기, 가스의 소요가 되는 에너지를 약 20% 절감을 할 수 있고, 이것의 경제 효과는 약 510조에서 1080달러 정도에 이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과 보안에 관련된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안전을 어떻게 경제적 가치로 환산을 하시겠습니까? 보통 여러분들 화재보험이나 또는 보안 서비스에 들어가는 비용을 그 경제적 가치로 환산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정용으로 화재보험이나 개별적으로 도난보험, 상해보험 같은 것을 가입하는 이 비용이 전 세계적으로 약 5천억 달러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물 인터넷 기반으로 안전 기능 또는 보안 기능, 재난 방지 기능에 관련된 기계를 도입을 하게 되면 이 보험 비용 또는 기기를 구입하는 비용이 절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산상으로 보자면 손해가 절감되는 것이 약 10%가 되고 연간 개인 또는 가구당 이러한 새로운 사물 인터넷형 보안 기기를 도입하는데 180불 정도의 지불 의사액, 그래서 willing to pay, WTP라고 부르는데 연간 지불 의사액이 약 180불, 우리 돈으로 20만 원 정도 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가구가 매년 20만 원 정도를 지불을 하게 되면 전체 재산의 안전이나 보안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 손해가 10% 정도 절감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전 세계적으로 확대를 하게 되면 그 잠재적인 경제 효과, 비용의 절감 효과는 약 150억 불에서 220억 불에 해당이 된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타 사용자 기반 또는 사용자 맞춤형 설계를 하게 되면서 제품을 사용을 하는 이용자들의 이용 패턴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제품에는 굉장히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 중에 어떤 사용자들은, 특히나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한정된 기능만 쓰시고 다양한 기능을 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 사용자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젊은 사람인지에 따라서 본인들의 취향에 맞는 기능만 사용을 하고 맞지 않는 기능들은 잘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불필요하게 기능을 추가하면서 들이게 되는, 개발에 들이게 되는 비용들이 절감이 되고 오히려 훨씬 더 효율적으로 기계 또는 어플리케이션의 리소스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성능 개선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전기기에 부과된 가치는 약 3천억 달러에 해당이 되고, 이러한 가전기기에서 기능을 효율화시키는 그 과정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는 잠재적인 가치는 약 총수익의 7% 정도라고 추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의 잠재적 경제 효과는 약 30억 달러에서 17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사용자 기반 설계라든가 여러 가지 맞춤형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되면서 제조사 입장에서도 사전에 사용자들이 어떤 식으로 이 기계들을 사용을 하게 되더라,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더라 라고 하는 판매 전에 사전에 분석을 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어떠한 기계를 출시를 할 예정인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이것을 잘 사용을 할 것인지, 사용을 하기 전에 몇 명이나 이 제품을 구입을 할 것인지를 미리 사전에 예측을 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 개별 기기에 부과된 가치를 더욱더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제조업자나 공급업자의 수익이 2% 정도 개선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창출되는 잠재적 가치가 약 50억 달러까지 이르게 되고요. 이것을 다 합치면 약 3,500억 달러에, 최대 3,500억 달러에 이르는 경제적 가치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헬스케어 부분의 스마트 하우스 현황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법적으로 원격 진료에 대한 제한이
약간 있는 상태인데 현재 법적인 제한, 그 다음에 규제로 인해서 스마트 헬스케어에 대한 시장은 상당히 성장이 더딘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범사업 수준에서 이런 원격 진료 서비스를 하고 있어서 그 관련 업체들의 매출 규모는 크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집 안에서 직접 병원으로 가지 않더라도 간단한 진료 또는 문진이라고 하죠. 의사 선생님과 여러분들이 화상통화 또는 간단한 질문과 응답을 통해서 나의 증상을 의사 선생님께 알리고 증상에 맞는 처방전을 받는 정도의 서비스는 현재 가능한 상태이고, 그래서 그 원격 진료를 통해서 간단한 원격 진료를 통해서 받은 처방전을 이용해서 가까운 약국에서 약을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그 정도 수준의 어떤 제도는 마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앞으로 이 공공의료 시스템과 연계를 해서 개인적으로 건강의 이상 상태를 검진을 한다거나 하는 그 검진 기록을 바탕으로 처방전이나 또는 치료를 진행을 하는 스마트 헬스케어도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이것도 스마트 하우징 안에 내재가 되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LH에서 주도적으로 이러한 공공의료 시스템에 따라서 개인의 건강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이것을 분석하는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가 개발이 되게 되면 일단 건강보험공단이나 질병관리본부 또는 기상청과 연계를 해서 호흡기가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평소에 개인의 건강 데이터를 수집을 했는데 이 사용자는 호흡기가 별로 좋지 않다 라고 한다면, 바깥에 오늘의 미세먼지가 별로 좋지 않다 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날려주는 이런 서비스를 한다거나, 또는 가까운 보건소에 집중관리 프로그램을 연계를 시켜줘서 아주 저렴하게 지역 보건소에서 건강을 체크를 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공용부 간호사라는 제도를 준비 중인데, 주기적으로 이 공용부 간호사에서 간호사분들이 입주자들의 건강을 측정을 한다거나 이상 수치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는 이런 서비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입주민들이 스스로 본인의 혈압, 혈당 이런 건강 기록들을 스스로 관리를 하고 스마트워치나 스마트 진단기 등을 이용을 해서 자동적으로 건강 분석을 하는 이 서비스가 우선이 돼야 되겠죠. 여기서 맞춤 건강 서비스를 운영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수집된 자료들을 가지고 스마트 하우징 헬스케어 플랫폼 안에서 전반적인 운영을 진행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스마트 하우징에 있어서 헬스케어 시장은 얼마나 성장을 할 것이냐, 2019년도에 전자신문에서 설문조사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스마트 홈 기기를 구매를 하실 때 선택을 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쇼핑, 안전, 에너지 절약, 가사노동보다도 건강에 대해서 스마트 홈 기기를 건강 위주로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답변이 약 92.3%, 물론 복수응답입니다만 가장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용하고 계시는 스마트워치라든가 스마트폰에서 이러한 건강 앱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원격 진료 시장도 굉장히 많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스마트 하우징의 헬스케어 부분의 시장 성장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에너지 부분에서도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 한전과 가스공사 등 공기업을 통해서 매우 빠르게 스마트 에너지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재생에너지 또는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신산업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2013년도 2,590억 원 규모에서 2020년도에는 약 1조 정도의 시장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무려 7년 만에 거의 4배 넘게 성장을 한 상태입니다. 기존에는 에너지 관리, 에너지 효율화는 스마트 빌딩이라고 부르는 형태로 대기업에서 보유하거나 임대하고 있는 대형 빌딩을 중심으로 증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스마트 하우징의 개념을 이 스마트 빌딩을 스마트 하우징으로 응용을 해서 지붕에는 또는 창문에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조명은 날씨나 환경에 따라서 조명 밝기가 자동적으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한다거나 그리고 외출하거나 출근을 하게 되면 불필요한 전원을 차단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전기차가 점점 대중화가 되면서 집에서도 흔히 집밥 먹인다라고 하죠. 그래서 휘발유보다는 전기로 그리고 충전도 낮 시간보다는 야간에 자동적으로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태양광 패널에 자동으로 태양광 패널이 움직이게 되면서 에너지를 생산을 하고 남는 에너지는 저장을 하거나 배터리에 저장을 하거나 필요시에 수시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 한전에 재판매하는 식으로 이러한 경제적인 효과를 창출하는 방법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너지 효율화 시장은 점점 앞으로 확대될 것이긴 한데 아직은 초기 단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스마트 하우징이 경제적으로 또는 물리적이지 않은 어떻게 물리적인 환경 이외에 또 사용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부동산 측면에 있어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어떤 집을 사거나 팔 경우에 이 집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이용이 되어 왔는지를 알 수 있는 기록이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입주인이 또는 기존에 이 집에 살던 집주인이 집을 약간 험하게 썼다. 그래서 집을 보러 갔을 때는 하수구가 멀쩡하게 작동을 했고 수돗물도 잘 나왔는데 갑자기 입주한 그날부터 알고 보니 하수구는 막혀 있고 상수도도 잘 나왔다 안 나왔다 뜨거운 물도 찔끔찔끔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그런데 스마트 하우징 서비스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 집의 전반적인 관리에 대한 기록이 문서화돼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집을 가지 않고도 이 집의 이용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화는 결국 매매 또는 임대에 있어서 전반적인 경제적인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고요. 현재 보험이나 고객 청약에 있어서 관리도 손쉽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스마트폰 앱에서는 임대인 또는 건물주들을 위한 스마트 임대관리 서비스 앱이 출시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간편하고 편리하게 보험, 그 다음에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관리 등을 자동화시키고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본인의 자산을 잘 관리를 하게 돼서 데이터 중심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향후에 본인의 자산을 매도를 할 경우에도 이 감정평가를 할 때 굉장히 정확하고 깔끔하게 잘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매도를 하거나 매수를 할 경우에 한쪽이 정보를 숨기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도 이러한 데이터 기반의 거래를 하게 되면 정보 비대칭을 해소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이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집 또는 나의 자산 주변에 있는 주변 환경인데요. 이 자산을 주변의 지역의 학군이나 범죄율에 따라서
분류를 잘 해서 여기에 대한 감정평가도 함께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러 자산들의 어떤 스마트 하우징 데이터베이스가 확보가 되게 되면 간편하게 내가 원하는 토지 또는 건물을 탐색을 하고 임대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이러한 임대 물건이 있는데 내 물건에 임대 들어오실 임차인을 찾습니다 라고 할 경우에 이러한 연결성도 확실하게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임대 사업이나 매매 사업에 있어서의 어떤 임대 수익과 매도 차익, 매매 차익도 함께 증대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스마트 하우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